자, 이제 볼게요. 99페이지죠. 99페이지 6번 개념 확인 연습 문제 14개 중에 2개를 설명합니다. 6번 같이 보자고 고민해보자. 지각과 지구 전체의 원소 분포 질량비로 나타냈다. 그래서 지각에서는 이렇고 지구 전체에서는 이렇다. 차이가 꽤 많이 나지, 그지? 지각은 이제 이 전체 지구를 대표하는 어떤 부분이라 볼 수는 없는 거지. 철 같은 게 두드러지게 차이 난다는 거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지각 밀도가 지구 전체의 밀도보다 작다? 이건 뭔 상관인데? 근데 지각 밀도는 지구 전체의 밀도보다 작다라고 할 때 이걸 그렇겠다라고 판단이 돼야 돼. 왜 그러니? 지구가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지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성분들이 밀도에 따라서 배치가 됐을 건데 밀도가 큰 거는 뭐니? 더 안쪽으로 더 세게 들어갔을 거고 가벼운 게 떴을 거야, 이게. 물에도 스티로폼 뜨듯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지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도가 작은 편에 속하는 게 맞겠지. 됐니? 이해되니? 그렇게 봐야 되고. 철은 지각보다 지구 안쪽에, 맞네? 외핵이 많지. 그지? 그러니까, 지구 안쪽에 분포하고요. 지각은 세 가지 원소가 전체 질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뜻이지. 실제로 46.6, 27.7, 8.1 하니까 80%가 넘어가네요. 딱 조금 넘어가네. 됐고요. 5번,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비율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비율과 다르죠. 많이 다르지. 매우 다르죠. 이 이유가 뭐야? 우주 구성 원소는 뭐다? 수소, 헬륨. 압도적이다. 근데 지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미 그 중에서 또 막 핵융합하고 폭발하면서 또 융합되고 하면서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졌잖아. 이제 비율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4번, 이 답인데 규산형 광물 SiO2, SiO4로 구성된다고 했죠. 지각을 구성하는 전체 광물이 약 74.3%를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전체 광물의 약 74.3%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틀리라고 낸 문제야? 이거 보니까 규산형 광물은 산소 규소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46.6하고 27.7을 합쳐보니까 74.3이야. 아, 그래. 그러면 이 정도를 차지하네. 라고 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야. 응? 봐봐. 규산형 광물은 Si와 O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야. 그걸 기본 재료로 해서 다른 게, 들어가서 이제 규산형 광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나? 나는 기억나는데.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지? 응? 얼마였어? 몇 %였어? 그렇지. 100% 중에, 전체 돌덩어리 중에, SiO2가 기본 재료가 되어 있는 돌덩어리가 92%라는 뜻이야. 여기엔 92%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9번. 9번 봅니다. 브로콜리가 나왔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NaCl. 나는 생명체인 브로콜리. 브로콜리 좋아하니? 잘 먹어? 그래? 너, 강빈이 브로콜리 좋아하니?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해? 어때? 안 좋아할 수 있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나도 한, 10대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 이거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으면, 이거 맛있더라고. 좋아. 뭐 때문에 나왔는지, 등장했는지 보자. 이 진지한 문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규소, Si, 실리콘은 가와 나를 이루는 공통 구성, 이거 틀렸네. 왜? 생명체에서는 규소하고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더 유리한 뭘 쓴다? 탄소를 쓴다. 그래서 규소는 관심 밖이다. 그래서 이미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9번에. 2번부터 5번까지도 볼게요. 탄소, 수소, 질소, 마그네슘은 나의 구성원소다라고 하면, 봐봐. 생명체는 뭐? CHON, 촌동네 할 때 촌. 또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촌스럽다 할 때 촌스. 황까지 포함해서 얘들이 구성원소야. 주요 구성원소야. 됐지?
탄소, 진소 다 들어가 있지, 그지? 마그네슘 필요해, 안 필요해? 생명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브로콜리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맞아! 눈 경련처럼 이렇게 신경계에 좀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괜찮아지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됐니? 요런, 그 금속 이온들이 필요해요. 철, 이런 거. 했죠? 알루미늄 필요하게, 안 필요하게? 합니다. 근데 정말 극소량이긴 한데,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가하이 나트륨, 여기 나트륨 있겠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이다. 가하이 나트륨은 지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지각이다 이 말이 아니고 나트륨이라는 원소는 지각을 구성하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있었니 없었니? 막 1등, 2등, 3등, 4등 아닌데 저 끝에 있긴 해. 그지? 나트륨이. 그래서 요거도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이다. 맞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다음 가와는 두 가지 이상의 이온 또는 원소로 구성되지. 얘 같은 거는 아주 명확하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두 가지의, 그지? 이온으로 구성되는데, 얘는 매우 많은 이온과 원소로 구성되는 거야. 그지? 두 가지 이상이지. 5번, 나는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탄소를 이용하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광합성 얘기하는 겁니다. 광합성. 광합성 어떻게 해? 에너지 거지 분자가 있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에너지 거지 분자인데 여기에 바라박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빛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로 흡수합니다. 전자가 흡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당을 만드는 데 씁니다. 포도당을 만드는데 얘 보면 탄소 하나, 산소 둘, 수소 둘, 산소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 3개로 한 분자 만들었지, 그지? 근데 얘는 어때? 66이니까 24개가 4개가 모여서 한 분자가 된단 말이야. 훨씬 더 많이 결합을 했다고. 그 결합이 뭐 쓰는지 아니? 빛 에너지를 받은 전자를 쓰는 거야, 결국은. 전자의 에너지를 결합해 쓰는 거야. 그래서 그 결합에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이거 분해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 나오지? 그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섭취하는 게 보통 주로 탄수화물이잖아. 밥이잖아, 밥. 그지? 그거 분해하면 포도당 밖에 안 나옵니다. 포도당을 더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지. 너네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는 정리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얘기해 줄 거 없나? 이거 알고 있죠? 탄소화합물하고 탄수화물 구분할 수 있지. 탄소화물은 중심 원소가 탄소이면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 근데 주요 원소인 수소, 산소, 질소, 황 또는 여기에 이제 이온 같은 거 이런 게 다 붙은 나트륨 이온 이런 거 상관없어. 인 이런 거 붙어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탄수화물이 정의에서도 이 탄수화물은 누가 만든다?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다. 산물은 생산물 이런 뜻이야. 탄수화물이라고. 탄소화합물. 그지?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야. 탄소와 물 숫자. 물이 몇 대 몇 n 대 m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으로 결합해 있는 걸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당. 아까 뭐라고 했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거 어떻게 돼? C6, H2O6 이렇게 된 거야. 몇 대 몇? 1대 1이지. 6대 6. 이런 걸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탄수화물에는 CHO밖에 없습니다. NS, 이온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그런데 당연히 CHO로 만들어진 것도 탄소화물이지. 그지? 그러니까 탄소화물 중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고, 탄수화물 중에서는 질소나 황이 들어가는 단백질도 있고, 인 같은 게 더 들어가는 핵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 생명에 이제 생명체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진 물질을 통틀어서 거의 탄소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큰 범위의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설명 요까지 하고요.
잠깐 쉰 다음에, 신소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신소재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의 전기 자기적 성질을 먼저 소개하고 결국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탄소를 이용한 신소재들 그리고 주인공은 아닌데 생물 모방 신소재들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제 전기 자기적 성질을 먼저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 해서 전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도체, 절연체, 반도체. 절연체는 다른 말로는 부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도체. 그러니까 도체가 무슨 말인지 들어봤지? 그지? 도체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지. 그럼 부도체가 뭐니?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물질. 그지? 반도체는 뭐니? 잘했어. 이거 중학생 때 배웠니? 아, 배웠어. 배워서 아는 거구나. 왜냐면, 반도체는 뭐니 하면, 한 중간 정도 흐르게 하는 물질을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야. 다시 해. 중간 정도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도체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부도체처럼 행동하거나, 하는 애를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딱 반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한번 읽어볼게. 도체는 전기 저항이 기본적으로 작아. 전기 저항이 뭔데? 전류를 흐르게 할 때 그걸 막는 걸 저항이라고 해요. 근데 막는 어떤 성질이 기본적으로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인데, 이거 봐. 철, 금속, 은, 기금속, 구리, 금속, 알루미늄, 금속.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뭐 장난치는 것 같지만, 금, 백금, 비싸지? 그지? 이거 다 금속이야. 귀금속이야. 그지? 귀자 들어갔지만 금속이야. 귀자가 왜 들어가? 비싼 거. 왜 비싸? 내가 물어본 거 왜 비싸? 이렇게 물어본 거야. 하나 더 있어. 조건이. 잘했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귀자가 들어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 레어템이어야 된다.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뭐? 특징적인, 글리터링,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돼. 철 잘 변하지? 산화되지? 녹슬지? 네, 금, 백금은 뭐 거의 뭐 변하지가 않습니다. 은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금, 백금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됐지? 화학적으로 지금 연결되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말이 되는 거고 화학적으로 안정할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금속의 결합에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전자가 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안정해져. 그 결합이. 딴 결합으로 이제 딴 결합 침범할 수가 없어요. 안정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들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 비싸면 비싼수록 더 안정하다. 진짜요. 금하고 백금 중에 백금이 더 비쌉니다. 그러면 백금이 더 안정한 거야.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뭐 어떻게 연결해서 얘기했지? 강민아? 내가 어떻게 연결했지? 자유전자로 얘기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백금이 금보다 뭐라고? 자유전자가 더 잘 흐를 수 있다는 거야. 얘 둘 다 극단적으로 잘 흐르는 애들인데 그래도 금보다 백금이 더 잘 흐른다고. 그래서 대학교 이제 실제 이제 교수들 실험에 쓰는 그 도체, 양도체 전류 흐르게 하는 도체로는 비싸게도 백금을 씁니다. 실제로 저항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론적인 값하고 실제의 값을 거의 같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선 이런 거 안 쓴다고.
구리선도 꽤 괜찮은 건데, 구리선은 가성비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애들, 다 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유전자하고, 매우 연관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부도체는 어때? 전기 저항이 매우 커. 저항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는 아예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물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저항이 커도 괜찮지만은 아예 예를 들어서 나무 막대기 이런 거 보면 나무 막대기 그 끝끝에 이제 플러스그 마이너스를 걸어준다고 해서 흐를 수 있는 전하 입자가 있냐고. 없다고. 이런 전류 모른다고. 사람은 어때? 사람은 3분의 2가 물이야.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뭐지? 이온들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안타깝게도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흘러. 그러니까 그 컨센트 막 젓가락으로 찌르고 그러면 안 돼. 인생이 큰 화를 보일 수가 있게 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절연체라고 하는 거는 비금속 물질, 비금속으로만 만들어진 물질 이런 애들은 절연체라고 보면 됩니다. 주기율표 생각나십니까? 주기율표? 자, 여기 주기율표 띄운다. 보이지? 주기율표 있지? 여기 수소 있고, 여기 헬륨 있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뭐, 있단 말이야. 그지? 뭐, 이렇게 주기율표 있는데, 이 주기율표 이렇게 있을 때, 요쪽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했지? 금속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했지? 비금속이라고 했지? 18쪽은 비금속에서 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화학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애매하게 이렇게 세로로 있는 몇 가지 원소들이 있었어. 응? 얘들을 뭐라고 했지? 뭐? 조금 표현이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 정답. 준금속. 그지? 준금속이라고 했지, 그지? 준금속의 대표가 누구니? 규소 좋아요. Si, 실리콘. 그다음 뭐 하나 더 있어. 좋습니다. 어우 잘하네. G지, 그지? 절마늄이라 하니까 분명히 이건 독일하고 관련 있는 원소입니다. 게르만족, 그지? 절만. 그다음에 실리콘 밸리. 실리콘 밸리가 어떤 데야? 그지? 첨단 과학 연구소도 있고 회사나 공장 시설도 있지, 그지? 여기서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니? 전극, 전지, 반도체 이런 거야. 그지? 다 뭐가 필요하게? 다 반도체가 필요해. 다 실리콘이 필요해. 그래서 거기를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실리콘 협곡은 아닌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애들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금속으로 만드는 건데 얘들이 되게 웃겨. 그러니까 준금속이 완전히 금속 같은 역할을 못해요. 근데 얘들이 어떤 조건에서는 금속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다시 말할게. 금속과 같게 행동을 못한다고, 결국은. 근데 결과가 금속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실리콘 또는 절마늄, 특히 이제 실리콘을 주로 쓰는데, 실리콘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중간적 성질을 가진다고 하면 맞는 거지만, 중간 정도의, 전류를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지?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건, 극조원에서는 저항이 큰데, 상온에서는 저항이 작아진다. 이거 되게 특징적인 겁니다, 이거. 네? 특징적인 겁니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반도체가 뭔데? 따라서 통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건데? 여기 반도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저기는. 저 냉장고는? 있겠죠. 그지? 전자제품에 반도체 없는 건 없습니다. 있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자, 전자제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온오프만 있는, 요거! 형광등 같은 거, 반도체 없습니다. 온오프만 있으면 되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의 금속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혹시나, 그런 생각 안 해봤고 못 배웠다면, 어감이 별로 안 좋다, 그지? 안 들었다면, 알고 있으세요. 반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컴퓨터에서 그 조건 판단을 하는, 의미 신호가 이진법이죠. 0과 1, 2죠. 그죠? 그겁니다.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0과 1의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면 아주 풍부한 그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지금 찍히고 있지? 태섭이를 보겠지? 그지? 볼 때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게 하나하나 다 그 반도체에서 그 판단해서 이제 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거지. 그걸 또 표현해 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도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쓰는 거다. 하나 두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 볼게. 저항 볼게, 저항. 저항은 아마도 문제가 안 나오면 이상하지, 왜? 아주 어렵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덩치를 이렇게 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기 쉬워. 한번 딱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 어떻게 되냐. 자유전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금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유전자가 원자들과 충돌해서 운동에 방해를 받는 걸 저항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절연체에서 전기 저항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한 거야, 사실은. 왜? 금속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지? 자유전자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전기 저항이라 하면, 물질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돼 있지, 그지? 왜? 온도에 따라서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거든. 그럼 더 왕성하게 운동할 때, 전류가 더 잘 통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안 통하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해. 첫 번째 볼게. 금속 도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증가한대.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거야. 맞지? 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가 이동해야지 전류가 통하는 거야? 자유전자. 맞지? 금속에는 자유전자 막 이동한다며. 그지? 움직일 수 있다며. 예, 전극을 걸어주면 어떻게? 여기 플러스야, 여기 마이너스야? 자유전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입자야? 그러면 전기력을 받아서 플러스 극으로 돌진해야지. 이동해야지. 그지?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자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금속 뭐라고 할까? 금속선이라고 할게. 금속선에서 이제 통과하는 축구공이라고 생각해봐. 자, 모든 금속선의 위치에는 뭐가 있니?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은 안 움직여. 고정돼 있어. 자유전자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원자 핵이 온도가 낮을 때 추우면 원자핵이 완전히 딴 데로 이동하지 못하면 진동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진동 운동. 네네네. 진동 운동을 해. 그지? 추우면 요 정도 해. 요 정도 하면 슉슉슉 빠져나가기 쉽겠지? 그지?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신의손이 돼. 신의손이라는 말 들어봤지? 골키퍼인데 졸라 잘 막아. 신의손. 바바바바 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가다가 충돌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 그럼 어떻게 해? 쉽게 쑥 매끄럽게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금속이 전류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봤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막히더라. 저항이 올라가서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근데 절연체나 반도체는 되게 재밌는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일단 저항이 감소한대. 방법이 달라서 그래. 방법이. 얘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얘들은 자유전자가 없잖아. 그지? 다른 방법으로 이동해. 그냥 반도체 하나만 얘기할게요.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이 그 입자에 있는 전자들이 있을 뿐. 근데 그 전자가 에너지가 되게 경계면에 애매하게 있어서 에너지가 좀 전달이 되면 전자 하나가 뿅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있대. 쭉 가는 게 아니야.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받고 이걸 또 이동하고 얘가 받고 이동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동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이동하기 더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항이 작아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대충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고 딴 거는 작아진다. 이러고 끝나겠지만은 이유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걸 모르면
답을 찾기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어디냐? 도체. 아, 구리, 납. 이게 도체입니다. 납도 금속이죠. 중금속입니다. 그지? 얘들은 살짝 올라가고 있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살짝 올라가고 있어. 저항이.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얘기해 줄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뭐, 피곤한 말이지. 그러니까, 비저항은,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한 변이 1m인 큐브, 정육면체. 어떤 원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속이면 금속 가지고, 이걸 만들었을 때, 한쪽 면에서 마주보는 면까지의 저항을 구한 거야, 그게. 비저항. 한마디로 그 물질의 저항의 특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물질, 저 물질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 비저항이 이렇게 되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실리콘, 절마늄, 부도체 같은 경우는, 부도체는 압도적으로 이제 저항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경향을 띈다는 건 확인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엔 자기적 성질. 아까 정기적 성질을 얘기했다면 이건 자기적 성질.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볼게요. 볼게. 자성이 뭔지 알겠지? 자기를 띠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자성. 자성을 띠는 원리. 보자. 첫 번째. 자성을 띠는 물질 원자 하나는 작은 자석이라 할 수 있다. 이거 원리 중에 어떤 특징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만한 막대 자석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바바바바 쪼개면 모든 게 다 자석이 되는 거야. 아무리 쪼개도 자석이 되는 거야. 아무리 쪼개도 자석이 된다는 뜻은 뭐야? 아무리 쪼개도 그 조각 중에 N극과 S극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석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원리보다는. 오케이? 첫 번째. 자, 어려운 말 나옵니다.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대. 자기 구역.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장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된 원자들이 집단.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자기 구역은 수억 개 정도의 정렬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금속은 자기 구역의 배열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자성을 띠지 않는다. 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는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하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도 1, 2학년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만큼 자기력, 자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수준 높은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NS극 막대 자석이 있으면 막대 자석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자기장이 일정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말이야, 이거 뭐니? 자석이지. 자석은 자기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진짜 일정한 방향으로만 정렬되어 있어, 자석은. 근데 밑에 뭐라고 했지? 보통의 금속은 자기 구역 배열이 무질서하다. 이게 그냥 금속이라고 하면 자기 구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N극 여기 있고 N극 여기 있고 막 이런 거야. 그 자기 구역 안에서는 일정하다고 해도 그 자기 구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작위적인 방향을 보고 있는 걸 합해보면 얼마야? 0이 아니야, 0 그냥. N극도 아니고 S극도 아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금속은 근데 뭘 갖고 있냐면 자석이 될 포텐트, 잠재력을 갖고 있어. 있잖아, 자기 구역이. 있긴 하잖아. 그럼 이거 그 금속을 자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류? 정렬을 시키면 돼. 그게 뭔데? 자기장을 걸어주면 돼. 금속 옆에 자석을 갖다 대면 돼. 그럼 이게 한쪽으로 이제 정렬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도된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장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철 같은 거, 철석 달라붙지, 자석에. 철끼리는 안 달라붙는데 철을 자석이 가까이 가면 철석 달라붙지. 떼놓으면 어떻게 돼? 또 얘는 자석 아니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라고. 또 이제 무질서해지는 거야. 따로 떼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이제 금속의 특징이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철이, 자석이 달라붙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자화. 그러니까 자석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석처럼 됐다. 이런 뜻이야. 금속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기 구역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일정한 방향. 됐지? 뭐에 따라서 배열되겠니? 걸어준 자기장에 따라서 배열되는 거야. 이쪽에 N극을 걸어줬으면, 이쪽이 S극을, 자기 구역이 S극을 보는 거야. 그지? 쭉 일렬로 그렇게 보겠지. 그렇게 되는 거지. 배열되면서 금속이 자성을 띠는 현상을 자화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이 자기구역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그렇고, 자, 아까 그 정기적 성질 특징에서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지?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도 세 가지래. 보자.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그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서 자기장을 제거해서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이 유지되는 물질. 이라고 돼 있어. 아까 내가 철에 대해서 철 따로 떼면 또 자석 아니잖아고 했잖아, 그지? 우리가 느끼기엔 자석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철락 배열됐다가 다시 무작위적으로 풀어지는 게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리니까 잠깐은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걸 뭐라고 하나? 강자성체라고 해.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이해하고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됐니? 외워야 돼. 그러면 반자성체는 뭐냐? 세 번째 거부터 먼저 볼게. 이게 되게 특이해, 이거. 외부 자기장에 물질의 원자들이 반대방을, 무슨 청개구리야. 반대방으로 정렬이 된대. 해서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물질. 자, 요것도 외워야 돼. 이거 금속도 있다, 여기. 그러니까 구리는 자석에 안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지, 그지? 물 유리도 자석에 안 달라붙는다고.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서로 약간 밀어내는 성향을 갖고 있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반자성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신소재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자성체. 요까지 설명할 거니까 딱 집중.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같은 방향 부분적으로 정렬해. 그러니까, 강자성체처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살짝, 자석이 들러붙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제거하면 바로 성질이 사라지는 물질이야. 알루미늄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알루미늄이.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자석을 갖다 대도 철처럼 철썩 달라붙지 않고 살짝 움직이는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이제 특징이 달라.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그 현대 물리, 현대화학 그쪽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자가 행동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배워야 되거든. 자세히 배우면 이거 설명이 되긴 합니다. 대학교 과정에서. 아시겠죠?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구나. 저거는, 따로따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워야 되겠구나, 시험 칠 때는. 그지? 요 정도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아시겠죠? 오케이. 시간도 거의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쭉 달려봅시다. 수고했습니다. 네.